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에서 일상까지 함께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는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오늘도 유니크한 주제 선정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75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말 대비 12조 원 규모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그룹의 증가폭이 가장 늘어났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 서울시의 전셋값이 60주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 나타나 좀 더 상승세를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서울의 중심가에서는 24시간의 커피 전문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국인들의 철야 라이프 24시간.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역시 빅머니의 두 남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원더걸스 출신 선미 씨의 화려한 컴백과 함께 제가 방금 전에 재현한 것이 너무나 잘 어울리게 하지 않았나 싶네요. 완벽했습니다. 네, 24시간 해보세요. 이것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 네. 그게 포인트인데. 아유, 근데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큐. 네. 아, 음악이 준비 안 됐다고 하는데요. 아니, 지금 계속 좀 준비를 해서 나오기로 했어요. 이제 네. 뭘 하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24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4시간 영업이라는 문구를 정말 쉽게 볼 수 있는데 두 분은 24시간 영업하는 곳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세요? 사실 저는 좀 일찍 자기 때문에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 사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특정한 곳, 어디 뭐 비치에 가거나 해변가 가면 그런 데나 좀 밤새도록 놀잖아요. 유흥가. 근데 대한민국은 서울 어디 가나 뭐 주택가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깜짝 놀라죠. 실제로 올 여름에 저희 이제 애들 친구들이 캐나다에서 왔는데 어른이고 애들 깜짝 놀라요. 휘둥그레져 갖고요. 매일 나갑니다. 매일 놀러. 외국인들이 놀라는 문화 중에 하나군요. 네. 사실 저는 편의점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좀 항상 퇴근하면 좀 늦다 보니까 집에 갈 때 뭐라도 새우깡이라도 한 봉지 사들고 가야 혼나지 않으니까 늦은 시간에 자주 가는데요. 생필품이나 간식 같은 거 구매하는 건 물론이고 주말에 뭐 귀찮으니까 집에 딱 누워서 족발, 치킨 이런 걸 시켜 먹기도 하고. 전화 한 통으로 다 해결되니까. 그렇죠. 네네. 외국 사람들도 잘 노는데 왜 외국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한국같이? 아니 외국에도 놀긴 놀지만은 네. 외국에는 대부분이 금요일날 하루 정도 놀고 혹시 놀더라도 다른 날 놀더라도 파티에서 집에서 조용히 좀 놀다가 일찍 가는 편이죠. 이렇게 새벽 2, 3시에 이렇게 시켜 먹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요. 주 7일 달리는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아예 배달이 안 되면 안 먹겠다. 요즘에는 시간 상관없이 배달 가능한 종목들, 음식들이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야식이 많은 분들의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두 분 다 지금 긴장하고 계신 거 다 알아요. 네, 잠시 후에 대한민국 철야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빅데이터 분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하루를 꽉꽉 채워 살아도 24시간이 모자란 대한민국. 88올림픽과 함께 시작된 24시간 편의점 시대. 유흥가는 물론 커피숍, 미용실, 대형마트, 버스까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현실. 까만 밤을 하얗게 태우는 한국인들의 철야 라이프를 전격 분석해본다. 오늘의 히든 차트는 보고만 있기에는 조금 힘든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야식에 관련한 것입니다. 24시간 철야 라이프이다 보니까 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히든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식 베스트 3입니다. 1위가 라면, 2위가 치킨, 3위가 보족, 보쌈과 족발. 1위는 라면이네요. 1963년 출시된 라면의 역사가 올해로 무려 5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특별하네요. 됐나요? 네. 정말 싸고 빨리 되고 집에 늘 있는 라면이야말로 정말 만만한 국민 간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1960년대 그 인스턴트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한 바도 있죠. 실제로 160개 종의 다양한 라면이 탄생했고요. 현재 라면 시장 규모 보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1조 7천억 원이나 되고요. 이 대한민국 라면이 완전히 한류예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 20년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이 특히 백인이 이렇게 먹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요새 3, 4년 전부터 이렇게 왜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게 한국 사람, 동양 사람 용이 아니라요. 정말 백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라면을 파는데 라면이 똑같은 순한 것도 아니라 김치라면 그리고 농심라면 이런 거 신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운 거. 그런 걸 박스로 사가요, 외국 사람들이. 그리고 애들은요, 컵라면 있죠. 이런 것들을 점심시간에도 까먹고, 뭐, 데펴서 먹고, 이런 게 정말 외국 애들도 하니까 이게 정말 한류의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가 된 거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만만하다고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라면 시장입니다. 한국 라면이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2009년에 한국 라면의 수출량이 아유, 종류도 약 많네요. 1억 4천만 달러. 저 종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중국 상해에 가봤더니요. 한국 라면 인지도가요. 9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한국 라면을 먹어봤거나 최소한 안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라면보다 가격은 뭐 거의 1.5배니까 50%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나날이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한류의 대표적인 상품이 됐고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게 워낙 그 소고기 국물이라든가 돼지고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은 워낙 드실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래서 스님들을 위해서 채식 라면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 보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하는 거 있고 미리 저런 것도 테스트하는 있어요? 하고 이게 보니까 스님뿐만 네. 아니라 중동 일부 지역에 보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할 수 없이 베지테리언 야채만 먹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전 세계 다 팔리는 거죠, 이게요. 아예 재밌네요. 중동에도 팔리니까 할랄이라고 해서 여기에 쓰이는 기름이나 이런 거는 네. 이슬람 율법에 맞춰서 도살한 그런 고기만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돼 그래서 있어요, 또. 할랄 라면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다른 나라보다 라면값이 비싸지만 맛은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2위 살펴보겠는데요. 라면에 아까 사진을 보니까 역시나 군침이 도는데 이번에는 더 군침 도실걸요. 바로 치킨입니다. 야식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메뉴죠. 그만큼 브랜드가 너무 많고 치킨 가게도 참 많아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라면이 1조 7천억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 닭고기 시장, 치킨 시장이 클 것 같잖아요. 무려 규모가 우리나라 연간 5조 원 시장이고요. 앞서 브랜드가 워낙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장사되면 새로운 프랜차이즈, 새로운 사업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250개에서 270개 정도 브랜드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요. 그만큼 참 대단합니다. 치킨에 대한 관심 뜨거운데 사실 치킨 브랜드에도 유행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양념이 있는 치킨, 이 양념치킨류하고 프라이드 치킨류하고 무려 7년에 한 번씩 인기가 이렇게 뒤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권력 다툼에서 이른바 7년 주기설이랄까. 7년 주기설? 무슨 천동설, 지동설 같죠? 네. 한마디로 7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사실 닭을 통째로 튀겼던 어릴 때 시절에는 통닭이라고 불렸던 게 1970년대예요. 전기통닭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통닭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 때 생겼고요. 1977년에 처음으로 치킨 프랜차이즈가 등장했어요. 림스 치킨이라고 처음으로 오리지널 프라이드 치킨이 등장했고요. 1789년에는 처갓집, 이서방, 페리카나와 같은 이런 양념치킨류가 드디어 등장해서 업계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러다 다시 7년 뒤에 갔더니요. BBQ 치킨, 오리지널로 또 바뀌어요. 그러다 또 2003년에 가니까는 또 교촌치킨으로. 맞아요. 이게 간장 양념에 엄청 이렇게 맛있잖아요, 졸여서 이거. 만든 네, 거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또 바뀌다가 이번에 또 국내 치킨으로 2010년에 떴어요. 그게 이제 또 그대로 바베큐 좀 구워서 내놓는 오리지널로 바뀌더니 그렇다면 2016년, 17년에 다시 양념치킨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지 않을까. 7년 주기설에 따르면 네. 2016년이나 17년에 뭔가 나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정말 못 참겠네요. 이 그러니까요. 치킨의 사진이. 왜 우리가 양념 먹을까 치킨 먹을까 고민 많이 하는데 치반 양반 이렇게 되잖아요. 치킨 반 양념 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까 치킨의 7년 주기설은 참 재밌네요. 마지막 3위는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밤 되면 생각나는 야식 3위 족발과 보쌈입니다. 이 메뉴가 왜 안 나오나 싶습니다. 두 분은 족발과 보쌈 중에 어떤 메뉴를 더 선호하세요? 사실 저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보쌈은 가끔 먹었고 족발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는데 방송 들어오면서 조금만 살찌면요 바로 우리 PD님 있다가 살쪘다고 뭐라고 막 그래요. 겁을 주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먹을 생각을 못 합니다. 요즘. 전 주말에 와이프가 이제 그 콜라겐이 워낙에 피부 미에 좋다고 해서 항상 야식으로는 족발만 드셔서 저는 족발 자주 먹는 편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이규찬 네. 기자 그 와이프 아내분은 하루에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매번 네. 이렇게 출연하시니까 이규찬 기자 말보다 벌써 아내분 얘기가 언제 나오냐 갑자기 궁금해지고요. 나중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죠? 한번 나오셔야 될 스튜디오에 것 같아요.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서는 네. 이제 1조 7천억 규모다 5조 원 시장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보쌈이나 족발은 시장 규모가 훨씬 클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은 딱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시장도 있고요. 보면 장충동 가면 다 족발집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이게- 점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사실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치킨
그 어떤 시장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여하튼 적지 않은 물량이 외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약간 추정만 가능하죠. 실제로 그 추정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요. 대한민국의 국민 1인당 고기 육류 소비량이요. 연간 44kg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돼지고기 소비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데 족발하고 보쌈이 이른바 돼지고기로 만든 대표적인 식품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순위에 오른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보쌈 족발을 시키면 문제인 게 샐러드, 부침개, 막국수 그 같이 오잖아요. 그 세트로 이렇게 온다는 게 엄청난 그게 칼로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사실. 네, 보쌈은 콜라겐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왜 그 꼭 같이 오는 우리는 게 점심전에 문제입니다. 방송하는데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너무 정말 괴롭습니다. 입맛이 다져지는 히든 차트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24시 철야 라이프와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눈에 띄는 것이 뭐 배달, 앞서도 얘기했지만 야식과 같은 서비스, 대형마트, 편의점, 동대문 시장, 커피 전문점, 음주가무, 인물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눈에 띄고요. 이게 네. 또 저 나이가 공개될 것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말 하기가 싫은데 예전에는 우리 두 분은 통금이 있었던 거 통행 금지 시대가 아니시죠? 그죠? 저희는 이제 TV로만 자주 보고 저 그런 이게 기억이 없어요. 얘기를 기억이 많이 없으세요? 듣죠. 아니 분명히 알 텐데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1982년 초까지 1월까지만 하더라도 통행 금지가 있어서 12시 넘어서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술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사다가 이렇게 그 여관 가서 술 마시는 그 직장인들 정말 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 감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재미삼아서 이제 고돌이 이런 거 고스톱 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예 갖고 가서 여관방에 와서 고스톱 치는 분도 있을 정도로 하는 게 통행 금지였는데 어찌되었건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인 전두환 정권 시절에 1982년 1월 이후에 1월 5일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통행금지를 완전히 없었어요. 그게 처음 우리 통행금지 생긴 게 일제시대 때 있을 것 같지만 일제시대 때 통행금지가 없었고요. 그래요? 제 기억은 1945년인가 48년에 통행금지가 아마 우리나라 그 정부가 수립되고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거의 40년 만에 통행금지가 없어졌죠. 그래서 여하튼 그다음부터 수많은 밤의 문화가 새롭게 탄생된 그래서 우리 이유창 기자도 밤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게 바로 전두환 정권 덕분입니다. 사실 뭐 인류 역사를 되짚어보면요. 어둠에 관한 뭐 근원적인 공포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밤이 되면 폭력의 본능이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떠오르는 건 어두운 뒷골목이고요. 영화 보면 배트맨 같은 여러 슈퍼히어로 등장한 영화 보면 처음으로 영웅이 등장할 때 등장한 장면 자체가 어두운 밤 뒷골목에서 그렇죠. 네. 동네 불량배 혼내주면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 부작용도 많았지만 전 가장 큰 장점 하나가 치안이 정말 세계 초인류가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밤이 안전해지니까 밤에 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고 그만큼 밤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같이 치안도 좋아졌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24시간의 영업의 시초는 편의점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예전에 없었어요. 그 통행금지가 풀렸지만도 그렇게 없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1988년에 우리나라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많은 게 바뀌었죠. 왜냐하면 외국 선수들이 많이 왔고 딱 와봤더니 편의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은 다 있었는데 유럽은 다 있었는데 막상 밤에 나가서 뭐 살려니까 간단하게 무슨 마실 거 사거나 뭘 살릴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편의점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손잡고 그 편의점이라는 게 들어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사실 이번에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뭐 지하철 타고 날 때 지나가는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1호 편의점이요? 1호점이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세븐일레븐이 지금도 딱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지나봤거든요. 그게 1호점이고요. 사실 이게 유명하면 스타벅스 1호점 시애틀에 있는 거가 완전 관광 명소인데 이런 것들도 좀 말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점 딱 간판 걸면 사람들 네. 억수로 몰릴 수 있죠. 하여튼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였습니다. 네. 그럼 뭐 집값도 같이 올라가죠. 정말 그 개업 시기도 가보셨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애기였다니까요. 근데 그 1982년 1월에 아까 그 해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 기억이 나시겠어요? 생생하시겠어요? 그때 저도 어려서 기억 안 난대요.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 뭐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항영 의원만 보셨던 그 개업식을 했던 그 편의점이 지금은 어디들 없는 곳이 그럼요.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13,000개가 됐어요. 지금. 심지어 개성공단에도 있는 거 아세요? 몰랐죠. 마라도에도 있어요. 마라도에도요? 네, 소위 전국에 다 있다는 건데 사실 이런 편의점이 골목 곳곳에서 이제 반딧불처럼 불을 켜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범 지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딧불 역할을 하는 이런 편의점들로 인해서 밤문화가 상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 이런 1등 공신인 밤문화 확산의 1등 공신이었던 편의점 요즘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특히나 편의점이 보시면 이렇게 ATM기 있고 낮에는 있지만 밤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가야만 됐던 그런 것들이
요즘 24시간 점포들이 워낙 늘다 보니까 편의점의 역할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의점 매출도 감소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그 아까 ATM 얘기했는데 사실 또 많이 뜨는 게 삼각김밥 이런 것은 사실 편의점 때문에 떴고요. 대치동에 학원가 가보시면은요, 학원 애들이 완전 잠깐 쉬는 시간에 컵라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 엄청 클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다 되는 건 아니죠.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영업하는데도 말은 그렇지만 영업해봤자 문을 열어봤자 알바비 학생들 돈 주고 또 밤에 이렇게 물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머리 아파갖고 아예 쉬고 싶더라도 허가 사항에 24시간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 보니까 24시간 달아놨지만은 장사가 워낙 안 되면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또 개정안을 또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군요. 편의점은 우리나라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외부로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더 뜬 그런 사례가 된 것 같고요. 24시 편의점은 전 세계 어디 가나 있지만 24시 쇼핑 문화는 바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대문 상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동대문에 있는 패션몰이 원래는 그 지방에 있는 옷장사분들이 낮에 장사하시고 밤에 물건 떼러 오는 다 보니까 여기가 도매 영업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도매상을 위한 영업 방식이가 밤에 일을 하던 건데 자연스럽게 통금 해제되고 밤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명소가 된 거죠. 그런데 특히나 백화점에는 이제 사실 로드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화점과 노점 사이 중간쯤 되는 동대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유사한 패션 전문몰도 많아지고 마트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동대문 역할이 많이 좀 요즘엔 쇠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동대문 이렇게 가보면 너무 럭셔리해졌다 그러나요? 너무 호화창란하고 예전보다요. 네. 비싼 물건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좀 싼 물건 위주가 많았다 그러면 요즘 완전 명품 브랜드들도 백화점 브랜드도 아예 동대문 샵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왜 밤새도록 와갖고 아예 새벽 비행기 타고 가는 러시아 사람들 제가 자주 봤죠. 저희 세대들은 그 추억이 있어요. 동대문 시장에 대한 그 다 같이 친구들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겨우 받아서 그 동대문 시장 겨우 받아서. 밤 시장 네. 유행 시작됐을 때 막 새벽 3시에 가서 막 바글바글 하는 사람들을 뚫고 쇼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밤에도 활동적인 우리의 철야 문화가 외국인들까지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경복궁 야간 개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잖아요.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 밤에 이렇게 함께 밖에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그 인류일까요? 사실 평일에 밤늦게 있는 게 우리가 익숙해요. 뭐냐면 아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죠. 게다가 학생들까지도 학원 다니고 도서관 다니고 이러니까요. 특히 야근과 회식 빼놓을 수 없는 남자들만의 이제 문화의 전통적인 밤문화 형성한 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시간 길죠. 평일에 밤늦게 회식 접대하죠.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성도 역할하는 게 음주가무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네. 끼가 많아서 이렇게 K-팝 엄청 뜨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한국 밤문화에 또 귀한 것 같아요. 네. 유럽으로 치면 스페인이 밤새 놀고 낮에 늦게 일어나고 브라질도 약간 비슷한 면이 근데 있고요. 거기는 뭐 밤에 노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일 자체 근무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짧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여하튼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국민의 어떤 노동의 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근무 시간 자체를 완전히 타이트하게 어떤 그 규제하는 나라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이상 아예 근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이미 한 100년 전부터요, 일요일 날이라든가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예 못하게 된 게 벌써 100년 전부터 일입니다. 일요일 날 경우에요. 네. 그런데 일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파리 상젤리자 그 거리에요. 루비통이라든가 일단 화장품 매장 이런 데서 문을 슬쩍슬쩍 열었던 거예요. 왜야 머리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노동조합에서 신고한 거예요. 저희들 불법 저지른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프랑스 법원에서 완전 불법으로 시켜갖고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죠. 해외 놀러 가보면 오후 4시만 돼도 이렇게 클로즈한 네네. 영업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또 노동청에 노동 시간을 단축해달라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24시간 야간 영업하면은 우리가 음주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얘기하면 정말 제가 속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 술들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술 소비량 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그 세무 관계에서 나온 정확한 수치를 발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12위고요.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3, 4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19세 이상만 했습니다. 그 전에 나이라는 건 안 나오는데요. 좀 화면에 보이죠? 연간 보통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간 소주 69병을 마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요. 맥주 105병을 마시고요. 보시면 소주 그 막걸리 같은 것도 10병 정도 마시는데요.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24시간 어디선가 지금 술을 팔고 있어요. 지금 어디선가에도. 그게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귀가 시간도 늦죠. 늦다 보니까 버스 잡기 없고 택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 작년인가요? 그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보면은요. 택시들이 개인 택시들이 가나 다 이렇게 순번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 새로 하나 생긴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는 것만 또 손을 들어서 그런 분들을 허가해줬어요. 밤에만 하는. 그래서 심야 택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버스도 밤새 다니는 것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직종도 오히려 또 증가시키는 뭐 어떻게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긴 있겠죠. 사실 근데 술 문화 얘기하셨지만 꼭 밤 문화가 술 문화로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낮 문화 자체가 24시간 연장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밤늦게 부부싸움하면 예전에 그냥 나가서 술 한잔 하셨는데 술 안 좋아하시는 분도 나가서 뭐 PC방에도 잠깐 숨어 있을 수 있고 커피숍에서 잠깐 기다리면서 와이프 연락 기다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PC방 편의점 많이 이용하는데 늦은 밤에 잠 안 온다고 아파트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시는 아주머니들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PC방에 밤 10시 이후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패스트푸드점이 밤새도록 영업을 하니까 네. 아이들조차도 밤에 나가서 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란 게 1년에 한국 사람의 어른들이 소주 69병을 먹는다라는 건데 안 먹는 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걸로 누군가 보면 뭐 하시는 뭐 우리 PD 우리 같은 PD 분은 같은 매일 마시는 사람이 거죠. 소주를 한 해에 한 300병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통계대로 딱 나오는 얘기죠. 하루에 한두 병씩 네네네. 먹는다는 게 이 자료를 통해서 나와요. 그쵸, 근데 이 양쪽은 야간 같진 영업이 않고요. 트렌드가 되다 보니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패스트푸드점 얘기했고 뭐 카페 24시간 카페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TGI 프라이데이 같은 외식업체들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도 웬만하면 24시까지 합니다. 밤 12시까지 하니까 몰랐네. 밤 11시 가봐야겠네. 밤 11시 12시에도 립 뜯어 먹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게 외국에서는 뭐 그 라스베가스 이런 데 아니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와이프랑 자주 해외여행 가면요. 돌아온 비행기 꼭 새벽 비행기예요. 이게 2박 4일로 갔다 오다 보니까. 근데 면세점 못 들으니까 와이프가 항상 좀 섭섭해하는데 한국에는 면세점도 연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버스도 이제 뭐 심야 택시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 예전에 우리가 또 그때도 소개가 한번 맞아요. 됐었듯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심야버스 노선. 네. 무려 9개 노선이 서울역, 종로, 강남 등지를 갔다 오는데요. 직장인들 낮에 이용하기 힘든 은행, 병원, 자동차 정비까지도 요즘에 밤에 한다고 합니다. 네. 국민은행이 고객들 주말에도 대출금 상환할 수 있도록 이제 최근 전산 시스템을 많이 보완했대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9시에 문을 닫는 주말 점포도 있고요. 맞벌이 부부 특화 점포 이런 것도 해놨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많은 테헤란로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낮 10시,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로 강남역이나 디지털 단지 그리고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데요. 이게 직장인 특화 점포라고 해서 퇴근하면서 은행 들렀다가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BMW 코리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밤에도 정비를 한다고 하네요. 오, 네. 은행들은 정말 토요일에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미 지금 영화, 미용실, 병원도 이미 24시간이 시작됐고,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24시간 서비스, 이거는 꼭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아랫집에서요. 아이를 키우는데 밤에 너무 애가 울어요. 아랫집 얘기까지 나오네 이제 또.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애기 보라고 싸우는데 그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애기 우는 것보다. 네. 그래서 차라리 좀 밤에만 좀 어떻게 맞벌이 부부들이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시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좋죠. 낮에도 안 보고 밤에도 안 보고 애들은 도대체 누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뭐 싱글들도 요새 많기 때문에 네. 밤에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드네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앞서 그 은행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요. 요즘 의외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은행 여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부러 은행을 열어 갖고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 그 목적을 제가 나중에 또 은근히 조사해 봤더니 목적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 파트타임은 은행 직원을 더 고용해서 고용을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부는 아니더라도 은행을 좀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은행 다니시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거 외국 해외여행 얘기했다 하셨는데 저도 이제 가끔 출장이나 다니고 여행 다니잖아요. 근데 보면 밤 12시 넘어서 오늘 도착하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의외로 공항버스가 빨리 끊겨요. 공항철도도. 그래서 기왕 하는 거 그 나라에서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버스라든가 공항철도도 24시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토크와 관련한 두 분의 관심 가는 딱 한 종목 참 궁금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24시간 철야 문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빅데이터 딱 한 종목, 관심 가는 종목 이어줍니다. 24시간. 맴돌지 않나요? 이 네. 음종이요. 두 분의 딱 한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떠오르는지 먼저 이항영 위원부터 공개해 주세요. 24시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입을 즐겁게 하고요.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야식이었잖아요. 야식이 걸어오겠습니까? 뭐 자동차를 타고 오겠습니까? 대한민국 야식의 거의 95%는요. 쉽게 얘기해서 배달의 기수가 오거든요. 배달의 기수가 자전거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라바라바라만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데요.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림 자동차거든요. 근데 대림 자동차의 지분 60%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대림 산업입니다. 근데 더 재미나는 것은요. 대림 자동차가 수년 내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외국 그 금융사가 이제 또 들어왔어요. 지분으로. 그래서 대림 자동차를 갖고 있는 대림 산업. 오늘 24시 관련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달의 주식이군요. 네, 배달의 네. 기수입니다. 네. 근데 택배 퀵 이런 문화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다룰 수도 있겠지만 굉장해요. 우리나라의 이런 배달 문화에 대해서는요. 이기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제가 먼저 제 위에다가 이름표 써놨는데요. 시청자 게시판에 제 이름을 잘못 적으신 분이 있어서 이기찬님이시니까 이기찬. 이번에 꼭 확인하시라고 제 이름 적었습니다. 네, 별표.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위에 광동제약을 제 종목을 꼽았는데요. 무카페인 음료 비타 500. 이게 뭔 얘기냐면 24시간 문화면 일단은 장장 뭐냐면 밤새도록 놀잖아요. 그래서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카페인 음료 시장이 커졌는데 요즘 다시 줄고 있어요. 뭐냐면 카페인은 다음날 쓸 활력을 미리 땡겨 쓰는 거다 보니 빈 곳이 많아져서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카페인 음료를 청소년도 많이 먹으니까 이걸 좀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광고도 잘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카페인이 없는 건강한 음료를 찾아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음료, 네. 무카페인 음료인 비타 500이 네. 뜰 거다. 그래서 저는 광동제약에다 한 표를 던지고 이거 수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수지. 알고 보니 수지의 한 표. 알고 보니 수지 한 표네요. 네, 수지 한 표. 참 착하네요. 비타 500. 맞습니다. 네, 광동제약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딱 한 점을 들어봤고요. 이번에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의 빅인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황제옥새님 2주가 되었는데 경품이 안 오셨다고요. 오늘 바로 제작진을 통해서 배송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도착하는 거 기대해 주시고요. 빅머니 이항영, 이혜림, 이규찬님, 이규창으로 아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림님께서 딱한 종목 지난주 금요일에 진격의 거인과 관련한 이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공룡 만화로 잘 나가는 대원 미디어가 어떨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빅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24시간 철야 라이프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꾸려봤는데요. 24시간과 관련한 여러분들 생각나는 종목 시청자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24시간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금요일날 KBS에서 VJ 특공대 하잖아요. VJ 특공대는 매번 그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야식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있고요.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의 만의 고유한 문화일지 음주가 뭐가 너무 심한 건지 모르겠지만은요. 좀 술도 좀 정도껏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전 24시간 하니까 떠오르는 게요. 우리 프로가 유튜브에서 방송 동영상 볼 수 있잖아요. 24시간 전 세계에서 보시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엑소 한 거, 네. 엑소 편이 전 세계 한류 팬들, 케이팝 팬들이 24시간 동안 봐서 어제 밤에 봤더니 15,000 클릭이었는데 와. 아침 가니까 2만 클릭 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저희 방송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와, 마음입니다. 대단해요. 거기다가 세계에서 외국 친구들이 빅머니입니다. 썼어요. 댓글로요. 영어 자막을 좀 올려달라고. 영어도 앞으로 방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빅데이터와 함께 세상을 읽어보는 빅머니. 내일은 이 시간에 친환경 이동수단 자전거를 주제로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죠?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